네,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집권 여당의 쇄신을 함께 이끌 혁신위원 인선 결과를 오늘 오후에 발표하게 됩니다. 비윤계를 포함한 수도권, 중도, 청년층을 대표할 인물들이 두루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전현직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오늘 오후에 혁신위원들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뭐 여러 인물들의 이름들이 좀 거론이 됐고 그 가운데 이제 뭐 천하람 위원장이 조금 이제 합류를 거절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거 네.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왔고요. 좀 들으신 게 좀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혁신, 그러니까 변화와 쇄신, 변화와 성찰에 입각해갖고 쇄신과 혁신을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국민의힘의 주류 DNA하고는 좀 다른 DNA, 뭐 이런 분들이 주로 포진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이제 비영남권이 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여성 쪽, 또 청년 쪽 이런 데가 이제 그 좀 약한 곳이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채울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갖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서화, 국민 통합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당내에 이른바 이제 비주류를 좀 껴안는 이런 행보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 천하람 위원장에게 이 합류를 요청한 것 같은데 그냥 싹도 거절을 해버렸어요. 네.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또 본인의 판단이니까. 그런데 이준석계를 포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오후에 이제 나올 인선에 대해서요? 사람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여러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든 야든 혁신이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요. 기대감도 매우 낮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발표해도 그래 이 사람이야라고 무릎을 탁 칠 사람은 저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천하람 지금 위원장이 저렇게 심하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자기가 왜 이걸 거절했는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첫 대목은 굉장히 점잖게 나왔는데 사실은요 하고 나온 거 보면은 허수아비의 허수아비는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거의 뭐 뺨을 한 대 세게 갈긴 격이 돼버려가지고 김이 좀 많이 빠지는데 천하람 위원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대와 여러 가지 희망이 낮은 판에 천 위원장이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바람까지 다 빼버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인선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김이 빠진다, 바람이 빠진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인물이 나와야 김이 빠진다는 이런 평론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인선이 되겠습니까? 천하람 위원장이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신경민 의원님이 상당히 좀 고무되셨는데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재밌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거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좌우 무슨 뭐 여야를 떠나서 사람으로서 좀 해서는 안 되는 좀 그런 행태를 보였다.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냥 내가 지금 그걸 수용하기는 힘드니까 고사를 한다. 그렇게 끝났어야 됩니다. 그렇게 끝났어야 되고 그런데 아니 자기가 뭐 어떤 앞에 음식이 있는데 먹을 생각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비켜나면 됩니다. 근데 그 음식에다가 뭐를 뿌려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참 먹기 뭐하게. 그렇다면 지금 그 말씀은 천하람 위원장이 거절한 것이 이 인선에 정말 어려움을 줬다, 그 영향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크게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이 됐던 이준석계 누군가가 들어왔으면 모양새가 나름대로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됐냐면 천하람 위원장 및 이준석 계의 그 당내 입지가 갈수록 더 약해집니다. 그건 좀 인간으로서 해서는 좀 안 되는 행태를 보인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공식 출범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제까지의 이제 정당에서 나타난 그 명멸했던 혁신이가 큰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 아까 신경민 의원님 말씀에 저도 뭐 동감한 바가 큽니다. 그렇다고 뭐 이뇨한 혁신이 아직 공식 출범조차 안 했는데 좀 뭐
벌써 틀렸어.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만큼의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같은 당의 구성원이라면 뭐 좀 며칠 상관이라도 좀 지켜보고 나서 평가를 해도 되는데 저런 식으로 그냥 출범하지도 않은 데다 그냥 고춧가루를 확 뿌려놓고 뭐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거의 같은 구성원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아마 당내 입지가 거의 뭐 저렇게 되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인요한 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출근길에서는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얘기하겠다라고 했었고 또 이진복 정무수석도 예방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어떨까요? 대통령실과의 소통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돼가지고 뭐 1인 이런 식으로 뭐 한마디씩 이렇게 툭툭 던진 것들은 매우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님 말씀이에요. 이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생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문제는 이제 실천인데, 근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제가 이거 좀 쉽지 않아 보이겠다라는 대목이 그 중에 하나가 낙동강 이남에 계신 분들은 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심한 얘기죠. 어제 근데 좀 약간 근데 어제 톤다운을 또 뭐 했습니다. 농담 예. 비슷하게 얘기를 또 그걸 말을 좀 살짝 바꾸는 걸 보고 이분이 지금 갈피를 좀 못 잡고 있구나. 이러다가는 김은경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닌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처음에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상당히 민감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공자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아주 결정적인 말이 낙동강 이남 사람들 얘기거든요. 이것처럼 민감한 얘기가 지금 이 시점에 없거든요. 그 얘기가 나온 뒤에 조금 톤다운을 했고 대통령실과의 만남에서 정무수석은 조금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잘 되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진복 수석이 와서 한 얘기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걸 믿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믿고 만약에 뭐 이대로 움직였다가는 공천의 근처에도 못 가는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영남권에서는 상당한 사람들이 보따리를 이미 쌌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지금 여의도에 리스트까지 돌아다니고 뭐 이러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하니까 그냥 이건 뭐야? 그게 진짜야? 뭐 지금 이렇게 되는 마당에 농담이었다? 그리고 이진복 수석이 와서 힘을 다시 실어준다? 이게 좀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들 지금 이게 불과 지금 2, 3일 동안 있었던 일인데 이 모습들 자체가 일단 여의도에서 평가하기로는 이거 심상치 않고 이분의 미래가 지금 아직 인선도 발표를 안 했지만은 이분의 미래가 이거 잘 될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날로 시간대별로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 중에 조금 전에 외신을 통해서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보인데요. 미국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현지 시간으로 25일 밤 총기 난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망자가 최소 16명이 발생을 했고 부상자가 50명에서 60명가량 부상을 입었다라고 CNN 방송이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서 인용 보도했다는 소식인데요. 현재까지 용의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라는 점이 지금 현지 경찰 당국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자면 미국의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현지 시간 25일 밤 총기 난사로 인해서 16명이 최소 사망하고 50에서 60명이 부상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혁신위와 앞으로의 이 대통령실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좀 부정적으로 답을 하셨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인요한 혁신이
이가 성공과 실패, 그 성패의 관건이 되는 게 국민의힘에 강고하게 형성돼 있는 이른바 영남 기득권을 어디까지 수술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그 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낙동강 하류라고 하는 그 5글자에 굉장히 그냥 예민하게 이제 반응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박정희 대통령 이래 보수 정당이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6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6연속 영남 출신 대통령이었습니다. 6연속. 근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래 최초로 보수 정당이 배출한 비영남 출신 대통령이고요. 그다음에 정치 경험 없이 된,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에 빚이 없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실패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된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왜냐하면 남은 임기가 3년인데 사실상 지금과 같은 뭐 민주당이 그 다수 의석을 갖게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이 한마디로 국정마비입니다. 국정마비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보통은 뭐 4년 차, 5년 차 이렇게 시작되는데 중간 반환점도 돌기 전에 레임덕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총선 승리에 대한 절박함, 절실함이 누구보다도 강렬한 사람이 저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유권자들이 어떤 문제, 어떤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였을 때 호응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영남의 기득권을 어디까지 잘 혁파를 해서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뭐 이진복 정무수석이 뭐 화분 하나 전해준 거는 그거고, 이 이뇨한 혁신위가 건드리고자 하는 그것과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같은 흐름을 탈 수가 있다. 같은 흐름을 탈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잘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요. 다음 주에 또 총선 기획단, 또 인재 영입위도 이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역할이 좀 중복되는 거 아니냐. 역할이 중복되다 보면은 이게 동력을 좀, 혁신의 동력을 잃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교통정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한 언론이 다음 주에 뭐 그거 총선 기획단 출범한다 그러는데 그 사실로 좀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위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젠다를 던지고 방향을 제시하고 무슨 뭐 액션 플랜 같은 걸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집행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집행 기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아이디어와 새로운 뭐 방향성 제시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쇄신책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충돌되지 않도록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최근 계속 거론되고 있는 신당설에 대해서 직접 라디오에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그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 보죠. 또 하나의 신당, 이준석, 유승민 신당은 낭설입니까? 적어도 제가 유승민 의원님은 상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 빼고 이준석 중심의 신당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입니까? 준비하고 있지도 않고요. 예.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신당을 만약 하게 된다면은 저는 비례신당 같은 거 할 생각 없습니다. 할 거면은 오히려 정당으로서 진짜 무슨 정의당 같이 이념정당 할 거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다수당이 되기 위한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뭐 신당 창당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말은 신당 논의는 안 하고 신당 준비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 말들을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무슨 저기 할 때요, 김부터 모락모락 피우면서 또 애드벌룬 띄워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유승민 전 의원도 뭐 12월에는 결단하겠다. 지금 저 이준석 전 대표도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 신당 따로 있고 유승민 신당 따로 있고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게 되면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두 사람 간에 지금 뭐 이 커뮤니케이션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 인터뷰에서요, 하게 된다면 뭐 비례신당 같은 거 할 생각은 없다 그러는데, 뭐 현실적으로는요, 지금 이 국민의힘 쪽에서 만약에 뭐가 떨어져 나간다면 유승민, 이준석 비례신당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민주당 쪽에서 뭔가 이제 떨어져 나간다면 조국이 주도하는 비례신당, 그러니까 2020년 열린민주당 모델이죠. 열린민주당 같은 그런 것들이 좌우에 하나씩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의도에 파다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요, 이준석, 유승민이 힘을 합쳐서 뭐를 만든다 할지라도 지역구에 내보내서 당선시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유승민, 이준석 두 사람을 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하태경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도 저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저 두 사람의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누구를 국민의힘 의석수를 늘려줄 영향력은 없는데 그거를 줄일 수 있는 영향력은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의 영향력은 없는데 마이너스 알파의 영향력은 있다. 뭐 그렇게 진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지역구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정당 득표율, 예를 들면 2020년 총선 때도요, 안철수 의원 지역구 출마시킨 게 없었습니다. 국민의당. 근데 6.8%인가 얻어갖고 3석. 열린민주당은 또 5.4%가 얻어갖고 비례대표 3석을 할당을 받았거든요. 그런 모델을 따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여의도에는요, 그 보통 이제 하면 13579가 여성이 되고 비례대표, 2468이 이제 남성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 뭐 유승민, 이준석 비례신당 1번 여성은 누구다. 근데 2번을 두고 유승민이냐 이준석이냐 참 묘한 뭐다. 또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시나리오도 있던데요. 아예 그냥 무소속으로 네.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다시 복당하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2020년 총선 때 홍준표 모델인데, 근데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어디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가 그럼 어디가 있죠? 영남권을 뭐 본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도 하고 또 대구에 모두 있었고 한 상태에서 이 영남 기관이 충분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공천을 주도했던 황교안, 김영호 뭐 이런 분들과 좀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무소속 당선이 좀 가능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영남에서 나가서 무소속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아무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에도 이 제도가 계속해서 있냐 없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손을 볼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를 고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못 고쳤고 짧은 시간이 이제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이 제도를 고치겠다고 말만 하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갑시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여야 각 당에서 나올 수 있죠. 지금 금방 그 얘기를 신 의원이 쭉 설명을 해주신 건데 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1대 선거에서도 여러 가지 폐단을 보여줬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없애겠다 그러면은 이런 가능성이 일단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야가 대화가 거의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보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지금 변수로 남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대구에 가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살찐 고양이, 사려먹는 고양이론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나올 거다. 그 대구에서도 한복판에서 나올 거다라는 설이 이제 쫙 도는 거예요. 근데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대구에 느닷없이 가가지고 그렇게 심한 얘기를 그냥 면전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준석 대표가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가능한데 이 정도 되면 호랑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뒤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출마를 비유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원에서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3번 나와서 3번 떨어졌잖아요.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가능하다, 뭐 될 가능성이 없다. 이것도 양론이 물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아마 이걸 지금 결론을 내지는 않겠지만 결정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준석과 유승민은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고 뭐 하여튼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바라보기에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을까 말까, 잡는 듯 마는 듯 또 잡고 뭐 이래서 이 대목도 굉장히 민주당이 흥미롭게 보는 대목입니다. 요것만 짧게 여쭐게요. 그럼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승산이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보시기에. 그건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에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정치적 제스처로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준다면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이준석 전 대표 보수 신당 창당 가능성 이야기하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무래도 방송에 나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 네. 어떨까요?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나 그런 역할론에 대한 생각도 좀 있으세요? 박지원 전 원장은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치 세력이 쪼개지기를 학수고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논평이 거기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김종인,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이 보수 정치의 그 정치 세력을 분열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키맨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거니까. 그래서 뭐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뭐 내년 총선 전에 반드시 나온다. 최초로 자기가 확신을 한 사람이 이 박지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뭐라고 할까,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 유승민 등과 함께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금태섭 신당 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태섭 전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아마 제3지대 그런 데 좀 관심이 있고,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거기다가 제3지대라고 하는 곳에 이준석, 뭐 유승민, 또 민주당에서 또 일부 이탈하는 이른바 뭐 비명계 이렇게 큰 모를 만들 수 있으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전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높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의 이 희망이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실현되기는 전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제 박지원 원장이 자꾸만 이런 얘기 하시는 얘기가, 저는 내년 이제 민주당 총선에 양대 교란 요인이 이른바 조추송이 출마하느냐 아니냐, 조국 추미애 송영길 출마, 이 조추송 출마, 그다음에 또 있어요. 그게 박정천이거든요. 박정천이 이제 북한 노동당의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데, 그게 누구냐면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그래서 이른바 호남 올드보이들, 호남 올드보이 3인방이 또 이렇게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조추송이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내년 이제 민주당 총선이 좀 참신하고 국민에게 소구력이 있는 그것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닐 것인지 굉장히 중대한 교란 요인이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자꾸만 본인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문제 띄우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민주당 얘기 나와서 짧게 좀 의견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조언하는 모습들, 그리고 역할론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금태섭 전 의원하고 여러 가지 일을 그 사이에 뭐 본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긴밀하게 해왔는데 별로 그렇게 임팩트가 크지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몫을, 이 영향력을
좀 크게 갔으면 좀 점점 더 커지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희망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태섭, 이준석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거냐, 여기에 유승민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거냐라는 거, 그건 하여튼 결들이 다들 다른 사람들이고 그래서 쉬워 보이지 않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싫은 사람들 다 모여라, 지금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여당과 야당의 성장 배경과 토양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른바 여야의 비운을 다 함께 모여보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 정치에서 가능한 게 뭐 있느냐 하고 이렇게 현실에 딱 들어가 봤을 때는 한계가 분명하죠. 그래서 말과 현실은 전혀 지금 다릅니다. 그럼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조추송 또 올드보인 박정철의 출마의 어떤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철은 이미 뛰고 있고요. 뭐 상당히 현실화돼 있고, 뿐만 아니라 여야가 지금 오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2대 총선은 아마 오비들의 잔치가 될 가능성은 이미 확실히 한 흐름으로 존재하고요. 조성추라고 그러는데 조성추는 각각 입장이 달라요. 조는 지금 현재 항소심에서도 이제 유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송은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추미애 전 대표야 뭐 수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수사가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뭐 대한민국에 뭐 아무 데서나 나올 자유가 있습니까요? 그건 거주의전의 자유와 함께 피선거권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앞으로의 가능성이 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셔서 전 대통령들 행보를 좀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제 4대강 걷기 행사 참여해서 4대강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언급도 내놨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이 아버지 추도식에 참석을 합니다. 여기도 여권 인사들도 간다 그래서 만남의 현장도 혹시나 만나게 될까 뭐 이런 부분도 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전 대통령들의 행보들이 보수층 결집에나 표심에도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일정 정도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두 분이 또 치열하게 경쟁했던 관계고, 그래서 좀 이렇게 친이 친박해갖고 그 당시 뭐 한나라당 시절부터 굉장히 싸우면서 보수 분열에 뭐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분이 또 비슷한 처지가 돼서 비슷한 고통을 당하시고 지금 이제 자유로운 공기를 이제 쐬고 계신 건데, 그런데 이제 이 현실 정치에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행보는 두 분 다 저는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두 분 다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들,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이런 식의 것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요, 아무래도 비영남 출신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에서 그런지 영남권에서의 지지율이 영남 출신 대통령이 있을 때만큼은 안 나오고 있는 게 또 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정치 행보를 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보수 결집, 보수 통합 이런 데 심리적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면복권 이후에 이런 행보는 예상이 돼 왔던 거고요. 이진복 수석이 어제 질의답변에서 아이 전직 대통령들이 뭐 공천민원 같은 거 하겠느냐, 그래도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이 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진복 수석은 정말 공자님 말씀을 한 거고 뭐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여당 지도부랑 만날 수도 있잖아요. 만나게 돼서 혹시나 어떤 발언, 뭐 보수 통합이라든지 이런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상당히 상징적인 얘기를 하겠죠.
이 혁신위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위원들도 나오고 지금 뭐 오늘 이뇨한 위원장도 간다고 하니까 뭐 어떤 수준의 메시지가 나온다면 어떤 것들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대선 치를 때 예. 이뇨한 위원장이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내걸었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100% 국민 통합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 통합이라는 거는 대선 과정에서 선거 전략으로는 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외연 확장에 있어서 이제 100% 국민 통합. 근데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그게 누구였느냐? 바로 이뇨한이었단 말이에요. 푸른 눈에 한국인에다가 그냥 전라도 사투리 구수하게 쓰는 뭐 이런 거에다가 그래서 굉장히 그때 어떻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뇨한 위원장에게 약간의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도 이뇨한 위원장 뭐 2012년 얘기를 다시 한번 한다든가 뭐 앞으로 이뇨한 위원장께서 국민통합에 좀 더 뭐 힘써 달라든가 뭐 이런 얘기 한마디 하는 거로서 이뇨한 혁신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는 저희가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총선이 임박해지면은 어떤 뭐 개인적인 의견 같은 것들을 좀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상 아마 굉장히 자제하고 또 자제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곧 불원간에 있을 공천 과정에서 친문이면서 비명인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뭐 이러면은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계속 자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상황이 안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문 대통령이 계속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야당의 상황도 조금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이제 당무에 복귀를 했고 오늘 오찬 회동하는데 전현직 원내대표들과 함께 합니다. 개파를 아우르고 많이 만난다 이런 좀 보도들이 있는데 어떤 의미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박광원 대표를 거의 단두대에 올려놓고 목을 잘린 거기 때문에 박광원 원내대표단하고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이건 얼마나 박광원 대표의 그 마음속을 후벼놨습니까? 박광원 대표에게 당론으로 부결을 하지 않은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날 그냥 가결된 날 저녁에 목을 날려버렸는데 사실은 이 당론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은 당 지도부의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여기다가 슬쩍 원내대표를 지냈던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원식, 홍영표 전직 원내대표들을 끼워놨어요. 근데 여기서 우원식은 뭐 친명으로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홍영표를 끼워넣은 게 매우 눈에 띄죠.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이거 분명히 친명은 아니거든요. 홍익표 말씀하시죠? 예. 아니요. 홍영표. 예. 그러니까 지금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또 당 대표를 놓고 같이 겨루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홍영표 의원과의 대화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고요. 이 자리에서 아마 또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보도 자료는 뭐 원론적인 얘기만 나올 텐데 이제 앞으로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전현직 원내대표와의 만남도 앞두고 있는데 이 복귀를 하고 대통령실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이제 발언들을 내놨어요. 뭐 내각 총사퇴해라. 그리고 이념 전쟁 멈추고 민생을 챙겨라. 이런 발언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뭐 그 민주당이 그냥 기회에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요. 뭐 이렇게 주목도가 이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무조건 뭐 한동훈 탄핵, 뭐 한덕수 뭐 사퇴, 뭐 이렇게 뭐 내각 총사퇴 뭐 이러니까요. 뭐 그 정도 이제 제1야당 대표 그것도 다수당, 다수 야당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야 이거 뭐 큰일 뭐 큰 뭐가 있나? 다들 그렇게 할 텐데 말의 강도에 비해서 주목도가 확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냥 얼마나 저걸 자주 했으면 그러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또 뭐
이념 전쟁 안 한다고 하더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전쟁 시작했다는데 이제 윤 대통령이 우리 교육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게 사실상 이게 이른바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때 이해찬 지금 민주당 상임 고문인가요? 그분이 교육부 장관 하면서부터 이제 교과 과정이라든가 정교조의 합법화라든가 교과서 내용의 어떤 편파성이라든가 우리 헌법 가치와 무슨 충돌하고 하는 한국 근현대사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이념을 칠한 게 이제 민주당 세력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헌법 가치에 맞게끔 국가 정상화 차원에서 그 교육이 그런 이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 한마디 또 트집 잡아가지고 또 이념 전쟁 시작했다. 뭐 이런 거니까요. 이제 이 말도 주목도가 점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 부분 민주당이 이제 국회 본회의 직회부한 거 적법했는지 오늘 오후에 결과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다음 달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 그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이 국회 표결 뭐 의사일정 이런 거 가지고 헌재가 개입할 것 같지는 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금방 그 질문에 대해서 교육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윤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은 지금 강서구청 참패 이후에 더 이상 이념 가지고 하는 거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본인의 육성으로. 그래 놓고 지금 며칠이나 됐다고 다시 또 뭐 이념을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재명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거 뭐 주목을 받거나 안 받건 야당 대표로서는 해야 되는 말이고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렇고요. 지금 홍범도 장군 형상 가지고 또 자꾸 얘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홍범도 장군 이력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소련 군복 입고 있었다는 거 하나밖에 남는 게 없고요. 이게 근거가 좀 박약한 유튜버들의 주장을 대통령이 수용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정말로 강서 참패 이후에 대통령이 이념 얘기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했다면은 이것도 약속을 저는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쭤본 거는 이제 또 오늘 헌재 판단이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요거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을 직회부한 게 이게 이제 적합한 거냐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근데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 없는가? 이런 거 따질 때는요. 어떤 거 법안을 직회부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회부했을 때 그 적법성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차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좀 아주 실무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